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중국인들 싹 다 쓸어달라. 중국 범죄 조직을 싹 쓸어버린 한국의 압도적 실력에 캄보디아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3년간 캄보디아 경찰도 태국 정부도 베트남도 손쓰지 못했던 중국 범죄 조직을 한국 특수구조팀이 단숨에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대 카르텔이었다. 국회의원 경찰 간부군 장성까지 매수된 부패의 제국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인질 전원 구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한국 팀이 작전 중 확보한 USB 하나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USB에 담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바로 알려드리겠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달라. 새벽 4시 17분 푸놈펜 외신 사무실 3층 책상 위 모니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안난분 미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 푸놈펜 지국 기자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 추적한 기사가 완성되어 있었다. 제목은 푸놈펜 외국인 실종 사태 중국계 기업 연루 의혹이었다. 마우스를 송고 버튼 위로 가져갔다. 클릭 직전 핸드폰이 울렸다. 방콕 본사 편집국장 위라삭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안한 그 기사 보류에 지금 당장, 그가 말했다. 나는 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개월 동안 취재한 건데요. 실종자만 47명입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알아. 다 알아. 위라사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진화그룹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나는 화면 속 기사를 다시 봤다. 실종자 명단 허위 채용 공고 진화그룹 공단 지역 위치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다. 편집국장님 이건 보도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나도 그래? 위라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화그룹이 우리 신문사 광고비의 40%를 대고 있어. 경영진이 난리야. 내 기사 하나 때문에 신문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는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난 3개월간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다. 실종된 아들을 찾는 어머니, 행방불명된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오빠, 소식 끊긴 약혼자를 기다리는 여자. 그들의 눈빛이 선명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었다.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안한 위라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넌 아직 젊어.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돈이 말하는 세상이야. 진화그룹은 캄보디아 전체 GDP의 3%를 차지하는 기업이야. 언론사 몇 개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도 진실은 보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언론인 아닙니까? 언론인이기 전에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송고 금지야. 이건 명령이야. 난 알아들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화면 속 기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47명의 이름이 거기 있었죠. 마우스를 다시 송고 버튼 위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클릭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이 사람들은 영영 잊혀질 거였죠. 그때 옆 책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한 분미 기자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리단의 친구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리단은 제 사촌 누나였거든요. 6개월 전 푸놈펜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죠. 리단을 아십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일을 당할 뻔했어요. 호텔 리셉션 채용이라더니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여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리다는요? 리다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도망쳤는데 리다는 그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어요. 그 건물이 어디죠? 제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프론펜 북쪽 공단 지역이었어요. 큰 회색 건물이 3개 있는 곳, 입구에 진화 그룹 간판이 있었어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제가 3개월간 추적하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니단이 거기 있었다는 거였죠. 아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 속 기사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47명 중 1명이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송고 버튼이 아니라 저장 버튼을 눌렀죠. 기사를 USB에 복사하고 본사 서버에서 삭제했습니다. 편집국장 말대로는 안 할 거였어요. 대신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니단 누나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화는 지난 9월 23일이었죠. 그날 아침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아난 좋은 소식이야. 누나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푸원펜에서 일자리를 찾았어. 호텔 리셉션이야. 월급도 괜찮고 숙소도 제공한데 저는 그때 기뻐해졌습니다. 누나는 방콕에서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더 나은 기회라면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호텔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푸원펜에 있으면 제가 가끔 들를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누나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정확한 호텔 이름은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하면 말이야. 지금은 채용 담당자한테 비밀로 하래.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업계가 경쟁이 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버스로 누나가 답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걱정 마. 아, 안난.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누나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었죠. 잘 도착했어. 숙소 정리 중 조금 있다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사제되던 날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친구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소식을 모르더군요. 방콕에 있는 고모한테도 물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접 찾기 시작했죠. 먼저 푸놈펜 시내 호텔들을 전화로 뒤졌습니다. 한 군데씩 전화해서 니단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형 호텔부터 소규모 게스트하우스까지 50군데가 넘게 전화했지만 허탕이었죠.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푸놈펜 중앙경찰서 실종자 신고 접수처였어요. 담당 경찰관은 중년 남자였는데 제 말을 듣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작성해서 내세요.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72시간 지나면 공식 수사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2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9월 24일이었어요. 지금 10월 8일이잖아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국인 실종 신고가 한 달에 몇 건인 줄 아세요? 지금 대기 중인 것만 80건이 넘어요. 다 처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 누나는 어떻게 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할 테니까요. 서류나 작성하고 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아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죠. 문자를 보낸 시간과 위치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더니 담당자가 도와줬어요. 일주일 후가 나왔습니다. 누나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은 푸놈펜 북쪽 외곽 지역이었죠. 지도를 펼쳐보니 그곳은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공장들과 물류센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이상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으로 간다더니 왜 공단 지역에서 신호가 잡힌 걸까요? 직접 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큰 공단이었죠.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담장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CCTV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천천히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물류회사나 제조업체였어요. 간판들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구에 진화그룹이라는 로고가 보였거든요. 제가 3개월간 추적하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을 자세히 봤습니다.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사람 출입이 거의 없었고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 몇 대만 서 있었죠. 정문에는 경비가 2명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일반 경비복이 아니라 중군사 조직 같은 느낌이었어요. 허리춤에 뭔가 차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죠. 경비들과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하더니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데 뒷좌석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6명 정도 됐는데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밖을 보는데 무표정했거든요. 마치 너 것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 한 명이 저를 발견했어요.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00m로 보니 경비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나가 저 건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진화그룹 건물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좀 더 알아보니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 재해, 푸놈펜 도착,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2절 다음날 진화그룹 공단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했죠. 건물 맞은편 커피숍 2층에 자리를 잡고 망원 렌즈로 관찰했습니다. 오전 9시쯤 흰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20명 정도 내렸는데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밝았어요. 새 직장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경비들이 그들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버스 번호판, 건물 입구, 경비들 얼굴까지 전부 찍었어요. 오후 2시쯤 건물 뒤편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트럭이 왔는데 일반 쓰레기가 아니었거든요. 큰 검은 봉지들이 실렸는데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렌즈를 확대해서 보니 옷가지들이 보였죠. 수십 벌의 옷과 신발, 가방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지품들 같았어요. 왜 멀쩡한 물건들을 버릴까요? 저녁 6시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죠. 지친 표정으로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는 시내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오토바이로 뒤를 따랐습니다. 20분쯤 가니 또 다른 건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었죠. 사람들이 내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SD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하나씩 확인하는데 한 사진에서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버스 측면에 작게 쓰인 로고였죠.
진화그룹 인사팀 전용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였는데 누가 올 리 없었거든요. 현관 앞 그림자가 2개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SD 카드를 빼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죠. 컴퓨터 화면을 끄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밤중에 경찰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어락 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2명이서 있었는데 제복은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경찰복이 아니라 사복 형사 같은 차림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안한분미 씨 맞습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불법 취재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여세요. 불법 취재라니요. 제가 따졌습니다. 저는 정식 언론인입니다. 취재할 권리가 있어요. 사유지를 무단 촬영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진화그룹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밤중에 영장도 없이 오는 경찰은 없었거든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죠. 영장 보여주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영장 없이는 못 열어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 목재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SD 카드를 주머니에 챙기고 뒷문으로 향했죠. 아파트 뒤편에 비상 계단이 있었거든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기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상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숨도 안 쉬고 내려갔죠.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타세요. 운전자가 소리쳤습니다. 취재하다 만났던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고 오토바이는 골목을 빠져나갔죠. 100m로 보니 2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지만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오토바이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작은 집 앞을 가리켰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안전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차를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화그룹 쪽 사람들 같더군요. 그래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벽에는 실종자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박 씨 부인의 아들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경찰도 그들 편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요. 진화그룹 버스 사람들 들어가는 장면 전부 다 있어요. 박 씨 부인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SD 카드를 꽂고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버스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건물 입구, 경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화그룹 로고가 찍힌 차량 이거예요. 제가 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박 씨 부인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더군요. 내 아들도 저렇게 들어갔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사로 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거부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익명 제보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위키리크스 같은 곳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일부를 온라인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익명으로요. 한 곳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 곳에 동시에 올릴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 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위험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나아요. 증거가 퍼지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사진들을 편집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가렸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만 골라냈죠. 진화그룹 로고가 선명한 사진. 젊은이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버스 번호판까지 3곳의 제보 사이트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푸놈펜 강제노동 의혹 중국계 기업 진화그룹 연루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도 붙였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완료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박 씨 부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검은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서 있었습니다. 찾아냈나 봐요. 박 씨 부인이 창백해졌습니다. 뒷문 있습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있어요. 그녀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아서 금방 막힐 거예요. 지붕으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고 담장 너머로 나갈 수 있었어요. SD카드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박 씨 부인이 노트북에서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나갔죠. 담장을 넘어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강변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보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아직 적었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안난분미 기자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사진 봤어요. 우리가 찾던 증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태국 대사관을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인신 매매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요. 한국 특수구조팀입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푸놈펜 시내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살폈죠. 혹시 미행하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카페는 2층이었고 창가 자리에서 거리가 잘 보였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3시 전가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선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뒤따라 2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이 달랐어요. 훈련받은 사람들 특유의 절제된 동작이었습니다. 안한분미 기자님이십니까? 앞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특수구조팀 대장입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국제인권보호국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옆 2명도 소개했습니다. 정보팀 이도현, 작전팀 박민수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다들 당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올린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버스 사진이요. 진화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어젯밤 삭제됐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삭제됐다고요?
세 곳에 올렸는데요. 이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진화그룹이 사이버팀을 운영합니다. 업로드 2~2시간 만에 전부 내려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저장해 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들이 전부 복사되어 있었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태준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사진이었어요. 30명 정도 됐는데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실종됐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푸놈펜으로 취업한다며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이 한국 정부에 진정서를 냈고 우리가 파견됐습니다. 화면을 넘기니 더 많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까지 국적은 다양했지만 패턴은 같았어요. 총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200명 넘습니다. 이도현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신고 안 된 케이스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명이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그리고 제 사촌 누나 이단도 그중 한 명일 거였습니다. 당신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화그룹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캄보디아 경찰도 비협 조적이고요. 그런데 당신 사진으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집한 자료 목격한 거 알고 있는 정보 전부요. 작전을 계획하려면 현장 정보가 필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사촌 누나도 찾아야 합니다. 니단이라는 이름입니다. 6개월 전 실종됐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목표는 전원 구조입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개월간 모은 자료입니다. 허위 채용 광고, 목록, 차량 번호판, 건물 위치, 경비, 교대 시간까지 기록했어요. 이도현이 자료를 받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태블릿에 옮기고 있었죠. 김태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위험할 겁니다. 우리와 협력한다는 게 알려지면 진화그룹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미 위험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습격당할 뻔했어요. 숨어 지내는 것보다 끝장을 보는 게 낫습니다.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거기 어딘가에 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진화그룹 건물 구조, 버스가 오는 시간, 경비 배치, 그리고 박씨 부인한테서 들은 정보까지. 이도현은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정리했고 박민수는 지도에 표시하고 있었어요. 차량 번호판 목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교통 CCTV 데이터랑 대조하면 다른 거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푸놈펜 건물만이 아닙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진화그룹은 시아누크빌 포이퍼스에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마 전국적인 네트워크일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죠. 언제 작전 시작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그 전에 추가 정보를 더 모아야 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협조할까요? 경찰도 진화그룹 편인데요. 고위층과 직접 접촉할 겁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요. 이건 국제 문제니까 그들도 무시 못합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김태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무세요. 숙소 주소 알려주시면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눈에 띄면 오히려 위험해요. 혼자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럼 이거라도요. 이도현이 작은 기기를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 이 버튼 누르세요. 우리한테 위치 신호가 갑니다. 1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기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거리를 걷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간 외롭게 싸워왔는데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단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5일 후 김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지하 브리핑룸으로 오라는 거였죠. 주소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푸놈펜 중심가에 있는 중급 호텔이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안한 분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대장님이 부르셨어요.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끝까지 걸어가니 철문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팀원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죠.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좋았군요. 김태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진화 그룹 건물을 위해서 찍은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선명했죠. 건물 구조 주차장 심지어 지붕 위 환기구까지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이도현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드론 촬영과 위성 데이터를 결합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간대별 촬영 영상이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건물 주변 움직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경비 교대는 6시간마다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오전 6시, 정후 12시, 오후 6시, 자정 12시, 교대 시간 10분 전이 가장 방심하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가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버스 사진 옆에 CCTV 영상이 겹쳐져 있었어요. 당신 사진 덕분에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일주일에 3번 운행되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매번 20명에서 30명을 실어 나릅니다. 어디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 곳입니다. 김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푸놈펜 본거지, 시아누크빌 지부 그리고 포이페 국경 지역 각각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도에는 빨간 점으로 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푸놈펜이 가장 컸고 시아누크빌이 그 다음 포이펫이 가장 작았죠. 작전 목표는 푸놈펜입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증거도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를 제압하면 나머지도 무너질 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건물 내부 도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랐지만 상세했습니다. 각 층별 구조, 방 개수, 계단 위치까지 1층은 사무실입니다. 이도현이 설명했습니다. 경비실과 관리 사무소가 있어요. 2층은 콜센터, 컴퓨터가 80대 넘게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감금 구역입니다. 박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각 층에 20개 방이 있고 방마다 3명에서 5명씩 수용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니단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지하도 있습니다. 김태준이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용도는 불명이지만 열감지 카메라에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열화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지하에 모여 있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약 30명에서 40명 이도현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작전 시간은 언제입니까? 옆에 앉은 다른 대원이 물었습니다. 모레 새벽 3시 50분입니다. 김태준이 발표했습니다. 경비 교대 10분 전 자전 근무조가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화면에 작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6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1팀과 2팀이 정문과 후문을 동시 진입. 3팀과 4팀이 3층과 4층 인질 구족. 5팀이 지하 수세, 6팀이 외곽 봉쇄와 증거 확보. 안난 씨는 6팀입니다. 김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직접 진입하지 않습니다. 외부 지휘 차량에서 통신과 현지어 통역을 담당해 주세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니단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을 보니 논쟁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도현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건물 내 서버실을 찾아야 해요. 피해자 명단 거래 내역 고객 정보가 전부 거기 있을 겁니다. 고객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화그룹은 사기 조직을 운영합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납치한 사람들을 강제로 일시키죠.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단단히 그런 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서버 데이터를 확보하면 배후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진화그룹 고위층,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뇌물받은 공무원 명단까지요. 캄보디아 정부 협조는요? 다른 대원이 물었습니다. 절반만 협조적입니다. 김태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고위층은 승인했지만 현장 경찰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움직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전술복 입는 모습, 무전기 테스트하는 소리, 야간 투시경 조절하는 장면. 모든 게 영화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 가족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약속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데려올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레면 모든 게 결정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단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6개월 만에 누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푸논펜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작전 날 밤 11시 호텔 지하 대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4시간 후면 출발이었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박민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 이도현은 노트북 앞에서 해킹 도구를 점검하고 있었죠. 다른 대원들은 장비를 손질하거나 명상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등이 고닫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저는 물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안한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겁니까? 한국 정부 명령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김태준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령으로 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정부 파견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자원했습니다. 왜죠? 위험한데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경이 달라도 생명의 값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저 안에 있다면 어디라도 가야 합니다. 그건 의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무라면 최소한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목숨을 꺼는 것 같은데요.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7년 전 일입니다. 저는 중동에 있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테러 조직에 납치된 사건이었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구조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5분 늦게 도착했어요. 난 5분. 그 사이에 인질 3명이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당신 국민 아닌데요. 김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나요? 우린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의무로 온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의무요. 그리고 당신 나라 사람들도 그가 제 눈을 봤습니다. 인간이라면 우리가 구해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의 말에서 국가보다 큰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당신 사촌 누나 이름이 니단이라고 했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찾을 겁니다. 그가 약속했습니다. 거기 있다면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살아있다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 혹시 이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적한 케이스 중에는 1년 넘게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장비 이상 없고 통신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집합시키세요. 대원들이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16명이었죠. 김태준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후 우리는 105명을 구하러 갑니다. 한국인 35명, 태국인 27명, 베트남인 22명, 그 외명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작전이 아닙니다. 김태준이 계속했습니다. 경비가 많고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현지 경찰 협조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가족도 포기했고 정부도 외면했고 경찰도 방치했습니다. 우리만 남았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김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인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범인 제압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를 살리는 겁니다. 과잉 진압 금지. 비살상 무기 우선 사용.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데려옵니다. 이게 우리 약속입니다.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3-4시간 대기합니다. 쉴 수 있으면 쉬세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니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 푸논펜으로 떠나던 날 설레던 목소리. 6개월 전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안한 씨, 박민수가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매번 그래요? 긴장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긴장하면서도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훈련 때문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가 되고 2시가 다가왔습니다. 대원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술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고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최소화했죠. 저는 두 번째 차량에 탔습니다. 김태준과 이도현 그리고 통신 담당 대원 1명이 함께였어요. 차 안에는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창밖으로 어둠 속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1시간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목표 지점 1km 전방입니다. 운전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한적한 공터에 세대가 나란히 멈췄습니다. 대원들이 하차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로 흩어지면서 마지막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김태준이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42분 8분 후 작전 개시합니다.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남아 모니터를 켰어요. 6개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각 팀 리더의 헬멧 카메라였죠. 지금은 어둠만 보였지만 곧 모든 게 생생하게 보일 거였습니다. 드론 영상 확인. 이도현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의 진화 그룹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정문 경비 2명, 후문 경비 1명 확인됩니다. 내부 순찰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1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도현이 열감지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3층과 4층은 정적입니다. 대부분 수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김태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최종 위치 확인하십시오. 1팀 정문 대기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팀 후문 대기 다른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3팀 측면 대기, 4팀 예비 위치, 5팀 차량 대기, 6팀 외곽 봉쇄 완료. 하나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3시 49분이었습니다. 1분 후 작전 개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호는 내가 직접 주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들을 응시했죠. 어둠 속에서 대원들이 건물에 접근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3시 50분 전까 김태준이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팀 작전 개시 모니터 속 화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팀이 정문으로 빠르게 접근했어요. 경비 2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있었는데 눈치채기도 전에 제압당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테이저건 2발이 발사됐고 경비들이 쓰러졌죠. 정문 확보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A팀도 후문 경비를 제압했습니다. 역시 소리 없이 끝났어요. 후문 확보. 두 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어두웠고 비어 있었죠.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모습이 헬멧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1층 클리어. 박민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계단 진입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순찰 경비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원 1명이 벽에 붙어 기다렸다가 경비가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입에 테이프가 붙었죠. 2층 확보. 사무실 내에 인원 없음. 3층 진입합니다. 제가 취재하며 상상했던 바로 그 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도가 보였고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 확보했습니다. 한 대원이 경비실에서 열쇠 뭉치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개방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6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원이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신호를 보냈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3층 1호실. 피해자 6명 확인.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인 2명, 태국인 4명입니다. 이동 준비시킵니다. 이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매 방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구조라는 걸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4층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협 발견. 이 팀 리더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 인원 2명 총기 소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 김태준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섬광탄 터지는 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죠. 그 다음은 테이저건 소리였습니다. 두 남자가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위협 제거, 이 팀 리더가 보고했습니다. 전원 무력화, 부상자 없음. 잘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20분이 지났습니다. 3층과 4층의 모든 방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0명 넘게 됐죠? 대원들이 그들을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서버실 찾았습니다. 4층 끝방입니다. 진입하십시오. 김태준이 지시했습니다. 데이터 전부 확보하세요. 이도현이 노트북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 역할은 여기서 통신을 유지하는 거였으니까요. 5분 후 이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 접근 성공.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암호화 풀고 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파일명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피해자 명단, 재무 기록, 거래 내역, 뇌물 리스트, 진화그룹의 모든 범죄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60% 이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양이 많습니다. 10분 더 필요합니다. 시간 있습니다.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인질 후송 진행 중입니다. 외부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1층에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죠. 한 명씩 들것에 실리거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니단의 얼굴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다운로드 90% 이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위층 연루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간부 12명, 국회의원 5명, 군장성 2명 전부 뇌물받은 기록 있습니다. 김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숨을 곳이 없다. 다운로드 완료. 이도현이 보고했습니다. 백업까지 끝났습니다. 국제수사본부로 전송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김태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준비하십시오. 인질 후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죠. 하지만 리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준이 무전기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3층 인원 42명, 4층 인원 38명, 총 여명 구조 완료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8명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명단에는 105명이라고 했잖아요. 김태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수 전체 수색 완료 확인했습니까? 네, 3층과 4층 전 구역 확인했습니다.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숨어있는 인원 없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대장님, 서버에서 이상한 파일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지하시설 도면입니다. 이도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1층 아래에 또 다른 구조물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받았던 도면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지하여, 김태준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1층 창고 안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도현이 확대했습니다.
숨겨진 철문이 있을 겁니다. 박민수 1층 창고 재수색하십시오. 김태준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숨겨진 문 찾으세요. 지하로 가는 통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5분 후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선반 뒤에 철문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이도현 가십시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창고는 어두웠고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원들이 선반을 옆으로 밀어내자 벽면에 철문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철문이었는데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죠. 이도현이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열렸지만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오래돼서 녹이어 있었거든요. 5분쯤 걸려 겨우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축한 공기가 올라왔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 대원들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요. 김태준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저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20계단은 내려간 것 같았어요.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지하 복도는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벽은 시멘트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는데 위층과는 달랐어요. 철문이었고 작은 창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대원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대장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다가가 안을 봤습니다. 그의 표이 어두워졌어요. 문을 여십시오. 철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오물과 땀 냄새가 섞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방 안은 작았습니다. 3평도 안 되어 보였는데 거기에 5명이 있었어요.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옷은 더러웠으며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죠. 한 명은 팔을 이상한 각도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의료팀 호출 김태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하에 추가 피해자 있습니다.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대원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방도 열었습니다. 여기는 여자들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한 여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원이 급히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살아있지만 의식 없습니다. 즉각 수액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 젊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니단이었거든요. 누나 저는 소리 쳤습니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니단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니단이었습니다. 누나 저예요. 아난이에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니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난이에요. 사촌 동생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찾으러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니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제 얼굴을 만졌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나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이야. 꿈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예요. 구조됐어요. 니단이 제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6개월간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니단을 들 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른 방들도 차례로 열렸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러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이 섞여 있었고, 다섯 번째 방에는 태국 여성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임신한 상태였어요. 여섯 번째 방을 열었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4명이었는데 10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모두 베트남 아이들 같았어요.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죠. 김태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구해주러 왔어.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한 아이는 오줌을 지렸고 다른 아이는 눈을 꽉 감았어요. 얼마나 많은 폭력을 당했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여자 대원이 초콜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지하에서 총 38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위층 여명과 합치면 118명이었죠. 예상했던 105명보다 많았습니다. 김태준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최종 피해자 수 118명. 한국인 4명, 태국인 31명, 베트남인 26명, 러시아인 8명, 말레이시아인 7명, 기타 5명, 중상자 18명, 임산부 3명, 미성년자 명 포함. 전원 병원 후송 진행 중입니다. 단을 실은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함께 타려고 했는데 김태준이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간부들 신문이 남았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1층 로비에 생된 간부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벽에 기대어 있었죠.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50대 중국인이었고 나머지는 30대에서 40대 사이였습니다. 김태준이 그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섰고 이도현이 녹음 장비를 준비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김태준이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웃기만 했죠? 김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버에서 가져온 파일이었어요. 링과창 진화그룹 후원팬 지부장, 그가 읽어내려갔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이 시설을 운영했고 총 483명을 납치 및 감금한 혐의 증거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링과창이라는 남자가 코음을 쳤습니다. 증거 그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당신들이 날 어떻게 하겠어? 김태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국제사 재판소에 회부할 겁니다. 인신매매, 강제노역, 고문 혐의로요. 링과창이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더군요. 한국 그가 김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를 신문에 웃기지 마. 너희 대통령도 중국 눈치 보잖아. 김태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짓밟은 사람들 때문이지. 링과창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정의의 사도인 척. 하지만 현실을 몰라. 우리 뒤에는 큰 사람들이 있어? 캄보디아 고이츠. 중국 본토 연결망. 너희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김태준이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두껍게 인쇄된 선리였죠. 너희 계좌 거래 내역 뇌물 리스트. 그가 말했습니다. 경찰 간부 12명. 국회의원 5명, 군장성 2명, 전부 이름과 금액까지 나와 있어. 다 이미 한국 서버에 올라갔다. 링과 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죄가 너 혼자 것이 된다. 김태준이 압박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희생양으로 던지고 도망갈 거야. 너만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링과 창이 옆에 앉은 다른 간부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신문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만들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쯤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옆에 앉은 젊은 간부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과창이 그를 노려봤지만 젊은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거기 본부가 있어요. 우리보다 3배 큽니다. 300명 넘게 있고 시설도 더 좋아요. 김태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북 시아누크빌 작전 준비 시작하십시오. 목표 인원 300명 이상 10층 건물 3동 상세 정보는 추후 전송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확인 신호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이 린과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만든 지옥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린과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패배를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누크빌에 300명이 더 있고 포이퍼스에도 100명이 있었으니까요. 싸움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니단을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의사는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죠. 다행이었습니다. 누나, 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니단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흐릿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안한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네, 내일 끝났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니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지옥 같았어. 매일 죽고 싶었는데 가족 생각에 버텼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해요. 시간 많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이었어요. 안한 씨 뉴스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왜요? 켜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작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병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는데 화면에 어젯밤 작전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헬멧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건물 침투 장면, 인질 구조 장면, 지하 감금실까지 모든 게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특수구조팀이 푸놈펜에서 진화그룹 인신 매매 조직을 급습해 118명을 구조했습니다. 작전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도현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였어요. 뇌물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간부, 국회의원, 군장성들 이름과 받은 금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내부 문서입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화그룹이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총 2억 달러 이상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태준이 전부 공개한 거였어요. 타협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내놓은 거였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같은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푸놈펜 시민들이 분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범죄를 방치했다니,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경찰은 뭐 했습니까?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제 조카도 실종됐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한국 팀이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다른 채널에서는 한국 대사관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부끄럽다는 문구들이었죠.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편집국장 위라삭이었어요. 안한 내 기사 다시 검토하고 싶다. 지금 당장 송고해라. 일면 톱으로 갈 거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보류하라더니 지금은 송고하래요. 여론이 폭발하니까 태도가 바뀐 거였죠. 하지만 기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3개월간 쓴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경험을 추가로 썼습니다. 이단을 찾은 이야기 지하 감금실 참상 김태준 팀의 작전까지 2시간 만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푸놈펜의 지옥 그리고 희망이었죠.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SNS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진화그룹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팀 정말 대단하다. 4시간 만에 118명 구조. 캄보디아 경찰은 3년간 뭐 했나? 뇌물 받아먹고 방치했다니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범죄 조직 뿌리 뽑아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구조된 피해자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 울면서 껴안는 모습, 병원 침대에서 가족과 통화하는 장면, 모든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왔어요. TV 화면 속 총리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진화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조사할 것이며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님 뉴스 보셨죠? 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시아누빌 작전은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정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협조가 더 잘 될 겁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니단 안정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해야죠. 김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하지만 더 위험할 겁니다. 시아누쿠빌은 푸놈펜보다 규모가 크고 경비도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취재한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놈펜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집회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